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절차적인 내용들을 쭉 개발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실제 우리가 지금 이 플래닝, 어널리시스, 디자인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어요. 자, 혹시 좀 이 시도를 좀 해보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이걸 좀 해보면서 혹시 좀 시도를 혹시 좀 해봤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잘 안 하죠. 아마도. 뭐 채팅으로 얘기를 해줘도 좋고, 뭐 시도를 해서, 난 문제를 다 풀었다. 혹시 여기에 있는 문제, 여섯 문제, 연습 문제를 혹시 다 풀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음, 네,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본인은 다 풀어봤다. 아니면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풀어봤다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채팅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채팅으로. 음. 채팅으로 얘기가 없으면 어 그래요. 설마 아무도 없진 않겠지만 아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그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간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우리가 그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가 리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어, 첫 번째, 맨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컴파일 과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할 거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플래닝, 어널리시스, 디자인, 설계를 하고, 구현하고, 그리고 메인테넌스를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 예측 기획, 그리고 분석, 시스템 요구 분석,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설계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계획에서는 뭐 이게 제일 먼저 돼야겠죠. 사실 이 문제가 뭔지 문제를 정의를 제대로 해야겠죠. 문제를 정의를 하고 뒤에 나오 있는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비용 계산하고 일정 수립을 하는데 자, 두 번째 과정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제로 개발해야 될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야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야 된다. 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절차적인 방식의 설계가 있고 객체지향적 방식의 설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절차적 방식의 설계 방식을 우리는 시도를 할 거다. 물론 객체지향 그 방식의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고려를 안 할 거다. 고려 안 할 거고 어, 자, 그래서 이 설계 단계 안에서는, 절차적 설계 안에서는 또 보면 내부 설계가 있어요. 내부 설계가 있고, 내부 설계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할 거다. 이 상세 설계를 우리는 집중해서 볼 거다. 상세 설계를 볼 거고, 이 상세 설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각 기능별 모듈의
내부 처리 기능을 순서도 또는 몇 가지 이와 같은 NS 차트나 수도 코드 등으로 표현하는 게 상태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상태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듈은 각 모듈 설계 시, 그러니까 각 함수 설계 시 상세 설계 방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문제가 정의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 때 보통 이 상세 설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상세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로 뭔가 주어지거나 하면 이 상세 설계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용한 그러니까 문제를 설계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계가 다 마무리되면 이후에 구현과 유지보수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죠.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어디까지? 어, 계획, 분석, 설계 단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이 앞에서 봤던 이 내용들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상세 설계는 상세 설계는 이 상세 설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순서도, NS 차트, 수도 코드, 자연어로 처리 절차를 작성하는 이와 같은 한 네 가지 방식으로 보통 어, 네 가지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설계할 때 우리가 순서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순서도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순서도로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순서도 많이 봤죠. 그리고 이 순서도와 비슷하게 생긴 NS 차트라는 게 있어요. NS 차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진 않을 거예요. NS 차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수도 코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있다. 물론 수도 코드도 보면 이, 이 수도 코드는 이 수도 코드는 C어는 소스 코드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유사하게 생겼는데 근데 C어는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C어는 소스 코드는 아니고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 대략적으로 뭐 하는지는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이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음,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뭐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도 코드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겠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 방식 다 안 쓰고 자연어 처리 절차, 자연어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는 언어는 자연 언어죠. 자연어고 이 자연어에는 종류가 뭐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다양한 랭귀지가 있다. 그래서 자연어로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자연어로 작성을 할 거고 자연어로 작성을 해서 처리 절차를 쭉 이렇게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세 설계할 때 이런 방식들이 있지만은 이 방식들은 우리가 있다 정도까지 말고 사용 안 할 거다. 왜 사용 안 하냐면 좀 번거로워요. 이게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이 도구를 이 순서도나 이 NS 차트나 수도 코드를 그리기가 상당히 좀 번거롭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방법 쓰지는 않을 거고, 어, 자, 그래서 이제 순서도가 뭐 어떤 건지 이제 지난 시간에 뭐쭉 대략 살펴봤죠. 뭐 순서도는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순서도가 뭔지, 순서도 기호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음, 그래서 이런 일을 봤고, 그래서 순서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런 구조가 있고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보면 이제 순차 구조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대로 쭉 하나씩 하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선택 구조. 어떤 조건이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거짓에 따라서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계속 어, 반복하는 반복 구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도는 이렇게 보면 순서도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구조가 있고 그 세 가지 구조를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를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우리가 순서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만들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얘기하면 순서도는 보기에는 좋은데 우리가 그리기에는 이 실제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든다. 시간이 들어서 많이 든다. 그래서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설계할 때 순서도를 사용하지는 않고 주로 아까 봤던 의사 코드도 약간 좀 번거롭기 때문에 물론 의사 코드로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의사 코드 또는 이 처리 과정, 상세 처리 과정 방식으로 우리는 작성을 할 거다. 작성을 할 거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문제를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상세 처리 과정을 그리고 이 상세 처리 과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시어너 코드로 단지 변환만 시켜주면 그게 구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랬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또는 1000개의 숫자를 읽어서 평균을 계산하고 인쇄하는, 출력하는 순서들을 만약에 작성해보자 라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물론 지금 여기서 아마 이 순서도라고 이렇게 쓰지는 말고 어쨌든 작성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어, 맨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죠?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죠. 문제를 이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뭔지 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료들은 뭔지를 잘 정리를 이 단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 자료, 입력 자료, 준비 자료, 상수가 있는데 출력 자료는 여기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출력 자료는 평균이 될 거고 그리고 입력 자료는 그쵸 임의의 정수 왜냐면 정수가 계속 그 1000개의 정수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준비 자료는 없고 상수는 그 1000개니까 1000번을 반복을 할 거니까 상수 1000개가 있고 자, 이 분석 단계에서 뭘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분석 단계에서는 이 문제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는 게 분석 단계예요. 분석 단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1000번을 반복하고 점수를 입력받고 총합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 1000번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쭉 쓸 수 있겠죠. 1000개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1000번을 반복하겠고 반복할 때마다 안에서 뭘 해야 된다? 정수를 입력받고 총합을 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1000번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 평균 계산하고 결과 출력하고 종료한다. 물론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을 좀 연습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 앞에서 봤던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이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실제 그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설계 내용을 뭘로 한다? 여기 있죠? 코드로 옮기는 단순 작업이에요. 코드로 옮기는 단순 작업. 이 단순 작업만 잘 해주면 된다. 단순 작업만 잘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음, 여기 뭐야?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소스
문제 이해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뭔지, 입력 자료는 뭐가 있고, 출력 자료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추리 자료는 어떤 게 있고, 상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일들을, 이런 자료들을 좀 보고, 그리고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처리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나온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단계가 작성하는 단계가 지금 보면 순서도 또는 의사코드 또는 상세 처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로 작성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죠. 순서도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이 상세 처리 과정을 손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뭐 편집 도구로 작성을 좀 해보면 좋겠다. 상세 처리 과정으로. 그래서 상세 처리 과정에서는 앞에서 봤던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세하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순서도에 나와 있는, 뭐 물론 이 순서도가 우리는 이제 그리진 않겠지만, 순서도는 그리지 않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적겠죠. 음.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임의의 숫자, 입력, 그리고 입력된 숫자 누적. 왜냐하면 계속 그 누적을 해야겠죠. 누적을 하고, 그리고 누적된 숫자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누적된 숫자를 또 덧셈을 해야 되죠. 자, 오케이. 그리고 1000개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1000개를 쭉 반복을 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 반복하는 단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반복이 끝나면 뭘 하면 된다, 여기서? 뭘 하면 된다? 그렇죠. 누적된 값을 뭘로 나눈다? 개수로 나누면은 뭐가 나오죠? 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자,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이 계산된 평균을 어떻게 한다? 평균을 출력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 어떤 형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작성해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뭘 하면 된다? 정리된 내용을 또는 이 정리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코드로 시어는 코드로 옮기는 무슨 작업이다? 단순 작업이 결국은 프로그래밍이 실제로 구현하는 절차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어, 자, 그래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예제에서 이제 봤죠. 두 번째 예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각 하나의 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로 순서도가 아니고 상태 처리 과정으로 여기다가 쭉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 토대로 이 문제들을 좀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다. 계산해 볼 수 있을 거다. 1부터 99까지 홀수만 구하고 또는 여기서는 1부터 더하기 1 더하기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어, 프로그래밍을
나는 도대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 시연으로 그 프로그래밍 하는 훈련을 조금 시간을 내려서 훈련을 해야지 자기 걸로 그 저기 뭐야 편하게 또는 조금 더 좀 능숙하게 프로그래머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래요. 이제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저기 여러분들이 우리 실습 시간이 우리가 수업 시간 말고 실습 시간이 있으니까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하고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이해가 되나요? 이 부분을 작업하는 내용을. 음. 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이 처리 과정을 만드는 과정은 일단 시간을 두고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내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피드백을 좀 줄게요. 그 작업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피드백을 좀 보내줄게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진도를 좀 나갈 부분은 좀 진도를 나갈 부분은 이 포인트와 그리고 이 시연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그 몇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리뷰를 좀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실습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어,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러분 이제 변수와 메모리라는 내용으로 항상 이 그 만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근데 일단 변수는 변하는 숫자.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졌을 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산수나 수학할 때 보면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학에서 배울 때 변수는 수식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변수죠. 값이 변수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컴퓨터 공학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메모리 공간이 변수예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음, 이런 메모리 공간이 변수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리죠. 어,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이 변수예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그릇이 있죠. 어, 이 그릇이 있죠. 이 그릇 안에 과일도 담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빵도 담을 수 있고, 빵같이 안 생겼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반찬도 또는 어떤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을 수 있어요. 자, 이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수는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의 공간이에요. 메모리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메모리는 또 뭐냐를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메모리는 뭐냐? 메모리는 어, 우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없어지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읽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전원이 끊어지면 데이터는 소멸되죠. 전원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저기 뭐야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임의의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다. 바이트 단위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 안에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쓸 수 있어요. 읽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읽고 쓸 수 있는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 바이트 단위로만이 아니고 한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메모리는 각각 자기 주소가 여기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주소가 돼요. 넘버링 되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서는 이 CPU 안에 있는 뭐 CPU 안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CPU 안에 어떤 특정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보다 더 큰 저장 공간은 하드디스크 또는 요즘에 나오는 SSD와 같은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다. 자, 저장 공간이 있어요. 자, 오케이. 저장 공간이 있는데 이 저장 공간을 보고 있고 우리는 이 램이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리고 이 램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가지고 도대체 변수와 메모리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뭐 이미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C어는 컴파일러가 있으면은 일단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파일러가 있으면 아무거나 열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뭐 물론 조금 있다가 시간을 줄 건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타이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타이핑할 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 만들고, 메인 함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C,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어, 따옴표 붙이고 A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봤을 때, 이 C라는 변수의 크기, 뭐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는 크기니까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퍼센트 D로 출력하면 뭐가 출력되겠죠? 크기는 한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가 딱 출력이 되겠죠. 한 바이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rintf하고 이 C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C라는 값이 또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 값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이 대문자 A가 출력이 되겠죠. 대문자 A가 출력이 될 거예요. 물론 그 대문자에는 실제 안에 숫자로 아스키 코드로 65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65라는 값이 숫자로 출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경우에도 이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만 살펴볼게요. 아까 봤죠?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는 뭐라고 그랬죠?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각각 주소가 있어. 메모리 주소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메모리 주소는 이 한 바이트씩 이렇게 주소가 증가해요. 한 바이트씩.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는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인데 이 공간은 한 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한 바이트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메모리 어디 특정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메모리 어디에 만들어질지는 우리는 모른다. 위치는 몰라요. 포지션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변수 하나가 여기 딱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보통 이런 것들 우리는 뭐 메모리 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본인 머릿속으로 약간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정리 안 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연습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오케이. 뭐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있고 어떤 특정한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도 제가 그냥 임의로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이렇게 안 붙이고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나는 여기 100번지, 200, 뭐 101번지 이렇게 좀 다르게 주소를 붙여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은 뭐다? 이 한 칸 한 칸, 한 바이트씩 어떻게 돼 있다? 한 바이트 단위로 어, 이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고 이 한 바이트씩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 n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 n이라는 공간 안에 값이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값이 들어가 있어. 맞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이 인티저는 뭐 컴파일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4바이트 크기만큼의 박스를 하나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 오브 출력을 해보면,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까? 이 사이즈 오브 하니까 얘는 4바이트고, 얘는 100이라는 값이, 왜냐하면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잠깐만요. 이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음, 이 D가 아니고, N이에요, N. 그래서, 어쨌든,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그럼 변수가 있을 거고, 음, 이 어떤 변수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변수는 주소가. 변수 주소가 있는데 그 변수 주소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작성을 만약에 했다고 한번 볼게요. 캐릭터 C1, C2 각각을 A와 B라는 값으로 값을 집어넣었어요. 각각을 A와 B라는 값으로 자, 값을 집어넣고 자, 그리고 C1하고 C2라는 값을 이 변수를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할 거고 뭐 출력을 할 때 이 앞에 이 연산자는 뭐죠? 연산자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뭐 좀 잊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연산자는 이제 지금 소개할 연산자인데 이 연산자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항이 하나만 있는 단항 연산자일 경우에는 이 연산자는 주소 오퍼레이터는 하는 일이 변수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는 연산자이다. 시작 주소를 반환하는 연산자이다.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이고, 자, 만약에 이항 연산자인 경우에는 보통 A, 이렇게 앰프스트 B 하면 A와 B를 비트 단위로 엔더 연산하는 연산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A 값에는 1011 값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B에는 00111100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와 B를 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엔드 연산. 그러니까 엔드 연산을 해보면 엔드 연산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자 0, 0, 0, 두 개 참이니까 둘 다 참이니까 1, 0, 0, 0, 0. 그러니까 엔드 연산의 결과가 이거죠. 그 엔드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C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또 앰프스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 앰프스트는 어디에? 단항 연산자죠. 항이 하나만 있는 거죠. 항이 C1, C2. 자, C1, C2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C1의 앞에다가 두면 C1의 주소 그리고 주소를 반환하고 C2의 주소를 반환해. 자, 그럼 여기 C1하고 C2가 여기 있죠. 자, 아까 봤듯이 C1하고 C2가 메모리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딘가에는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고 자, 이 메모리 안에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 출력해보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프린트해서 출력을 하면 그때는 C1의 주소는 뭐가 출력되겠죠? 0x 1000번지. 얘는 C2는 0x 1001이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와 같은 기호는 잘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호는 어 퍼센트 %P 그러니까 16진수로 뭔가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퍼센트 포인트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16진수로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뭔가 모르지만 주소가 하나 나올 거다. 자,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아직. 자, 자, 그리고 자, 다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주소를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 어, 잠깐만요. 음. 자, 이번에는 아까 봤을 때는 캐릭터형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담았죠. 뭐 똑같은 일을 또 해보면 인티저형 데이터 변수를 다 잡고 인티저 변수를 잡고 인티저 안에 100하고 20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겠죠.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 해보면 뭐가 출력될까요? 숫자 100과 숫자 2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오케이. 숫자 100하고 200이 출력이 돼요. 자, 이제 포인트라는 내용, 포인트 변수는 뭔지, C 언어에서 포인트는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포인트는 뭔가 가리키는 사람 또는 가리키는 물건 또는 어떤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가리킨다. 아니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인트 하면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형 변수는 포인트 타입의 변수라는 뜻이에요. 포인트 타입의. 자, 그래서 포인트형 변수는 기억 장소의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앞에 또는 데이터 타입 뒤에 이렇게 음, 별표 어, 별표를 붙여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인티저 앞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인티저 A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고. 자,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형 주소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연에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인티저, 캐릭터, 더블,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그리고 더블 포인트 를 알고 우리가 자료형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료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올 건데 포인트 용어는 헷갈릴 필요는 사실 없는데 좀 비슷한 내용들이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포인트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 또는 포인트 변수 또는 포인트형 변수 사실 다 비슷한 이름으로 써요. 포인트 변수, 포인트형 변수 또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 어떤 그쵸.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좀 줬어요. 이름을 좀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포인트 변수, 포인트형 변수 이름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줘봤어요. 오케이. 어, 자, 다시 이제 포인트 변수로 좀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인트를 포인트를 만들고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메모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지금 보면 포인트가 있고 C가 있고 포인트 변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고 포인트 변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포인트 변수 만들 수 있고 자 C의 주소를 어디에? 포인트 변수 안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또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캐릭트의
C 형태 한 바이트짜리의 데이터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값을 60, 그러니까 그 A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캐릭터 포인트에 CP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음, 포인트형 변수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나서 자, 지금 여기 보면 C에 앰프센트라고 되어 있죠. C의 주소. 그 C의 주소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C의 주소는 얼마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C의 주소는 아마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파악이 되죠.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의 주소는 얘죠. 어, 그래서 제렉스 1000번지가 주소예요. 그래서 제렉스 1000번지를 어디에? CP 안에다가 넣어주세요라는 뜻이죠. 자, CP 안에다 이렇게 주소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주소가 들어갔는데 이 주소가 들어왔으면 이 주소는 이제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렉스 1000번지는 여기 또는 이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의 주소가 있으니까 이 자기 주소가 결국은 실제로 자기가 있는 곳의 공간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포인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물론 실제 컴퓨터 안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또는 점선으로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주소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포인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이름 똑같은 내용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연산자. 이 연산자를 잘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충전을 좀 하고. 이 슬라이드 잠깐 좀 읽고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연산자가, 우리가 이제 연산자 지금 두 개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 뭐라고 그랬죠? 변수의 시작 주소. 그래서 이 변수의 시작 주소. 근데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니까, 제렉스 1000번지, 1001, 1002, 1003 이렇게 4바이트, 4개 주소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런데 변수의 시작 주소잖아. 그러면 시작 주소 여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산자가 또 나왔어. 두 번째 연산자는 이렇게 별표 연산자. 우리는 이 연산자를 저기 뭐야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자, 이 별표 연산자는 그러니까 음, 항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인젝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항이 두 개 있을 때는 이항 연산자일 때는 곱하기로 이 기호를 많이 쓰죠. 곱하기로. 근데 항이 두 개 있을 때는 곱하기로 쓰는데 항이 하나만 있다 만약에 항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단항 연산자고 항이 하나 있을 때는 인디렉션 오퍼레이션, 인다이렉션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터라는 역할을 하고 변수 선언 또는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인티저 그리고 별표 붙이고 어떤 변수 이름 p-a 이렇게 변수 이름을 주면 얘는 우리가 포인트 변수 선언 또는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포인트 변수 정의할 때. 자,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인디렉션 안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인디렉션 안에서도 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눠져요. 두 번째는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p 언더바 a 이게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 왜 주소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연산자 붙였어요.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라는 게 이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어, 디레퍼런스 참조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디레퍼런스 참조.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주소 앞에 쓰면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죠.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죠. 1000번지, 0x 1000, 1번지, 1002번지. 주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해당하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00번지 하고 그 앞에 별표를 붙이면 1000번지 안에 있는 이 값을 어떻게 반환한다. 값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값을 반환한다는 뜻이.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포인트 관련된 연산자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와 같이 코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티저 메인에서 자, int n에는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것만 볼게요. 자, 메모리 공간이 있고 메모리 공간 안에 메모리 안에 n이라는 값을 몇 바이트? 4바이트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값을 뭐라고 집어넣죠? 100이라는 값을 넣으라고 해요. 넣었어요. 자, 그리고 int 포인트 mp 하면 이 mp라는 이름으로 값을 만드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mp 안에는 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죠. 그래서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mp 안에는 주소가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mp에는 n의 이 앰프센트 주소 있죠. n의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까지 하면 이렇게 이 메모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를 만들면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mp에는 n의 주소, mp 여기죠. mp에는 n의 주소를 넣으래요. 근데 n의 주소는 지금 얼마죠? n의 주소는 이게 n이니까 n의 주소 여기죠. 여기다가 제렉스 1000, 제렉스 1000을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자, 제렉스 1000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얘는 자기 주소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 자, 출력을 하면 mp에 mp에 그리고 나서 이 기호 뭐라고 그랬죠? 디레퍼런스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봤던 주소 앞에 사용되는 디레퍼런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소에 해당하는 값은 어디죠? 자, 이렇게 하면 mp면 여기죠. 이 mp고 이 mp는 결국 값이 뭐예요? 제렉스 1000이죠. 그럼 제렉스 1000하고 앞에 포인터가 붙었어요. 그럼 제렉스 1000 안에 있는 값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렉스 어,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n 출력해 보면 n도 마찬가지로 또 1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듣고
이 뒤에 나오는 포인트의 사용 예는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계속 살펴볼 얘기이고,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가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 사실 뭐 여기까지가 포인트의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뒤에 나오는 포인트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이 코드를 이렇게 한번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출력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실행이 잘 되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